자, 여러분, 그 휴먼 그 어떤 그 모더니즘의 이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상당히 좀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1883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휴메 이 에세이는 1912년 즈음에 나왔는데 자, 이미 그때는 그 이 현대시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휴먼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읽은 그러니까 현대시의 그 특성을 띠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이 에세이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의 그 의미는 어떤 그 모더니즘이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에세이가 나오고 있을 때 그 모더니즘이 그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어, 그 모더니즘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을 이 에세이가 예측을 했다. 혹은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휴메의 그 이 에세이에 담긴 그 휴메의 생각들이 그 모더니즘의 어떤 대표적인 시인들, 그러니까 뭐 이제 T.S. 엘리엇이나 에즈라 파운드 같은 그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휴음이 그러니까 로맨틱과 클래식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휴음이 생각하는 그 로맨티시즘은 여러분 그 영국의 로맨티시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낭만주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19세기 내내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낭만주의 운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낭만주의 운동은 영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프랑스, 뭐 독일, 폴란드, 러시아, 그리스, 뭐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 그 19세기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도 국가별로 다른데, 어, 그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로 휴먼 그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휴먼이 그 클래시컬,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이 부르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 그 문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18세기 후반에 이제 등장을 했고, 낭만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이제 18세기 그때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먼은 현대시가 낭만주의 이전에 그 18세기 시로 그러니까 회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 그 시의 그 특징을 다시 띠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물론 그 모더니즘 시는 또 18세기 시와 상당히 그 이제 특징이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휴먼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가 낭만주의 이전에 그 클래식한,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그 시로 그러니까 회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20세기부터 우리가 현대시라고 부르고 있고 특히 그 20세기 전반은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 어떤 문학 사조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T.S. 엘리엇, 뭐 에즈라 파운드를 꼽는데요. 자,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빅토리아 시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휴음은 이 빅토리아 시도 로맨티시즘이 이제 지배한 그런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휴음이 여기서 낭만주의를 비판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낭만주의를 단순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그 상당히 그 단순화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이제 어느 그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사조라든가 사상을 이제 비판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좀 그 사상과 사조를
단순화하게 되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화해서 이제 그거를 그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아마 이제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낭만주의가 본인이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낭만주의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거는 우리가 읽었었죠. 그러니까 here's the root of all romanticism that man the individual is an infinite reservoir of possibilities. 어떤 무한한 그 가능성의 그 reservoir, 어떤 저수지로 인간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ne can define the classical quite clearly as the exact opposite to this.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문학사를 자세히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낭만주의가 그 이전에 어떤 클래시컬한 18세기 시와 뭐 정반대였느냐.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휴음은 어떤 자기 논의를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 좀그 지나치게 좀 단순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낭만주의와 이제 그 이전에 이 클래시컬 포에트리를 대척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휴메에 따르면 이제 클래시컬은 이제 낭만주의와 이제 정반대인데 man is an extraordinarily fixed and limited animal.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ose nature is absolutely constant. It's only by tradition and organization that anything decent can be got out of him. 그래서 인간에게서 무언가 decent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자, 전통이 필요하고 organization, 조직이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달력에 보면 이제 order and tradi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모더니즘에 와서는 이 전통, 질서, 그러니까 이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질서에 대한 그 강조가 두드러지게 된 건 제1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어떤 기존의 그 질서가 붕괴된 걸 보면서 다시금 질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질서를 강조를 하게 되고 트러디션, 전통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전통은 엘리엇에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모더니즘의 이제 주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질서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그 퀴즈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to the one party, man's nature is like a well, to the other like a bucket.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끝없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우물과 같지만 그러나 이제 고전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버킷, 그러니까 양동이와 같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가리켜서 spirit religion, 그러니까 그 종교의 아류이다, 유사 종교이다. 이제 그렇게 휴움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the romantic because he thinks man infinite. 자, 인간을 그 무한한 그 잠재력 또 이제 가능성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must always be talking about the infinite. And as there is always the bitter contrast between what you think you ought to be able to do and what man actually can, it always tends in its later stages at any rate to be gloomy.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그 문학의 전반적인 특징이 gloomy, 우울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나는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간극 때문에 글루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 문학을 읽으면 그냥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낭만주의 문학을 직접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꼭 글루미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classical in verse, 이제 고전주의 시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that even in the most imaginative plots there's always a holding back, a reservation.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상력을 타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holding back, a reservation, 절제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쳐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hold back, 돌아오는 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The classical poet never forgets this finiteness, this limit of man. 그러니까 finiteness,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 이거를 이 클래시컬 한 작가들은 언제나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he remembers always that he is mixed up with earth. He may jump, but he always returns back. He never flies away into the circumambient gas. 비록 상상력의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자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이제 프랑스 낭만주의의 그 대표적인 작가인 그 빅토르 위고, 레미자라블의 작가이기도 한 위고를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휴미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낭만주의는 영국의 그 낭만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9세기 그 유럽을 휩쓸었던 그 낭만주의 운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휴미 어, 이제 독자들을 그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떤 낭만주의 시에 길들여져 있는 독자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The thing has got so bad now that a poem which is all dry and hard, a properly classical poem would not be considered poetry at all. 그러니까 그 빅토리아 시의 그 아주 감성적이고 그 아주 그 센서빌리티가 넘치는 그런 시에 독자들이 너무 그 익숙해져 있어서 자, dry and hard, 시어가 딱딱하고 메마른 것 같은 자, 그런 시는 시로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자, 여러분, 이 dry hard를 보신 기억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읽은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 그 토마스 하디의 The Darkling 트러쉬를 보면 두 번째 연에서 자, 하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e ancient pearls of germ and bird. 자, 이 고대의 그러니까 이 배아와 탄생의 고대의 이 맥박이 was shrunken, hard and dry. 자, 말라서 딱딱하고 딱딱하게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was shrunken, hard and dry.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이 hard and dry라는 표현이 자, 20세기 그 현대시의 언어적 특징이 된다. 그러니까 20세기 그 현대시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hard and dry. 지금 그 휴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hard and dry 한 이 시는 요즘 독자들이 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낭만주의적이고 감성주의적인 그런 시에 독자들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스탄자를 보시면 the dry hardness라는 표현을 쓰죠. The dry hardness which you get in the classics is absolutely repugnant to them. 그러니까 이 댐은 뭐냐면
어떤 낭만주의 문학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휴먼 그 낭만주의를 거의 그 감상주의와 지금 그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 낭만주의적이고 아주 그 감성에만 젖어 있는, 자, 그런 문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이 드라이 하드니스는 어떤 문학의 그 특징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so much has romanticism departed us that without some form of vagueness we deny the highest. 그래서 독자들이 너무 그 이 낭만주의에 그 취향을 망쳐가지고 이게 잘못 그 취향이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뭔가 이게 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뭔가 좀 어렵고 이렇게 모호하게 느껴져야 아 이게 시구나 이게 문학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이게 무언가 이렇게 선명하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메마르게 느껴지고 이런 거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이그니스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예 문학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the awful result of romanticism is that you can never live without it. Its effect on you is that of a drug. 그러니까 이 어떤 낭만주의 문학의 어떤 폐해를 휴미 그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학에 그 익숙해진 사람은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그 마약을 먹은 것과 같다. 자, 그러면서 휴먼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it is essential to prove that beauty may be in small, dry things. 자, 이게 여러분 그 현대시의 중요한 특징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일상에서,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음? 그리고 감상주의적인 태도를 가급적 버리는 것. 자, 그게 바로 이제 현대시의 특징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일상의 사소한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 great aim is accurate, precise, and definite description. 아주 그 정확하게, 정밀하게 묘사를 하는 것. 자, 이게 현대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휴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러한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인이 a terrific struggle with language. 자, 언어와 아주 힘겹게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only by a concentrated effort of the mind that you can hold it fixed to your own purpose. 그래서 언어와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내가 묘사하는 대상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휴미 그 메타포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architect's curves.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가 이제 커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휴미 생각하는 그 진짜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he will get the exact curve of what he sees, whether it be an object or an idea in the mind. 자, 그게 object. 자, 실제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이든 간에, 자, 그거의 exact curve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언어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대시에서는 어느 단어도 그러니까 헛되이 나오는 게 없고 모든 단어가 다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그건 뭐 이제 이전 시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 대상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그제 커브를 전달하는 것이 현대시의 아주 그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그냥 뭐 approximately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야, 그런데 뭐 사실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exact curve를 전달을 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그 이 작가 혹은 이제 시인 개인의 그 주관적인 어 그 이제 판단과 생각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exact하다라는 거를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 예. 그 지금 그 휴먼 어떤 그 대상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뭐 20세기 시를 읽어봐도 그 표현이 이제 굉장히 그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자, 휴미 I prophesy that a period of dry, hard classical verse is coming. 그러니까 시어가 메마르면서도 딱딱한 그리고 낭만주의 이전의 그 클래시컬 포에트리, 고전주의 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시의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이제 이미 그러한 시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휴먼, 그러니까 이러한 시들이 더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제 휴먼 이제 이미지를 이제 상당히 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images in verse are not mere decoration but the very essence of an intuitive language. 그래서 그 시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건 단지 장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 언어의 핵심이다. 자, 여러분 그 이제 모더니즘 시에 와서 이미지가 특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에 얼마나 이 선명하고 어떤 분명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특히 그 모더니즘에 와서 그 주목을 받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20세기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시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 그러니까 현대시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휴메의 이제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휴미,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냥 단지 장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 언어의 핵심이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요. The point is that exactly the same activity is at work as in the highest verse. That is the avoidance of conventional language in order to get the exact curve of the thing.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반복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하는 뭐 물질이든 아니면 관념이든 간에 그거의 exact curve를 독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 conventional language 그 기존의 언어 활용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새롭게 활용하는 것, 어떤 새로운 종류의 시어를 창조하는 것. 자, 이러한 점들을 휴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휴맨 에세이를 예, 죄송합니다. 예, 휴맨 에세이를 읽음으로써 그 20세기 특히 그 20세기 전반 그 모더니즘 시의 특징을 상당 부분 그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휴메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휴문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예이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발표가 있죠.
3명의 학생이 발표를 하네요. 자, 김민지 학생, 그 다음 박현재 학생, 그 다음 김성주 학생. 예, 잠깐만요. 예,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윌리엄 버틀러 예츠의 시 Easter 1916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지, 김성주, 박정인, 박현지, 이지연, 임혁규입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가, 제가 넘길 수 있군요. 오늘 저희 발표는 총 4개의 큰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시를 낭송한 후 시인과 해당 시가 쓰인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후 시의 내용과 시적 기법을 분석하고 디스커션 퀘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aster 1916, William Butler Yeats. I've met them at close of day, coming with vivid faces, from counter or desk among grey, 18th century houses. I've passed with a nod of the head, or polite meaningless words, or I've lingered a while and said polite meaningless words. I thought before I had done of a mocking tale or a gib, to please a companion around the fire at the club, being certain that they and I but lived where motley is worn. All changed, changed utterly, a terrible beauty is born. That woman's days were spent in ignorant goodwill, her nights in argument, until her voice grew shrill. What voice more sweet than hers, when, young and beautiful, she rode to harriers? This man had kept a school, and rode our winged horse. This other his helper and friend was coming into his force. He might have won fame in the end, so sensitive his nature seemed, so daring and sweet his thought. The other man I had dreamed, a drunken, vainglorious lout. He had done most bitter wrong to some who are near my heart. Yet I number him in the song. He too has resigned his part in the casual comedy. He too has been changed in his turn, transformed utterly. A terrible beauty is born. Hearts with one purpose alone through summer and winter seem enchanted to a stone to trouble the living stream. The horse that comes from the road, the rider, the birds that range from cloud to tumbling cloud, minutes by minutes they change. A shadow of cloud on the stream changes minute by minute. A horse hoof slides on the brim, and a horse splashes within it. The long-legged moorhens dive, and hence the moorcocks call. Minute by minute they live, the stones in the midst of all. Too long a sacrifice can make a stone of the heart. Oh, when may it suffice? That is heaven's part, our part. To murmur name upon name as a mother names her child, when sleep at last has come on limbs that had run wild. What is it but nightfall? No, no, not night but death. Was it needless death after all? For England ma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 we know their dream, enough to know they dreamed and are dead. And what if excessive love bewildered them till they died? I write it out in a verse. Macdona and Macbride, and Connolly and Pearse, now and in time to be, wherever green is worn, are changed, changed utterly, a terrible beauty is born. 이어서 시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츠는 1865년 화가의 아들로 태어난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20세기 영문학과 아일랜드 문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1923년 노벨상을 수상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기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의 어릴 적 작품들은 라파엘 전파의 영향으로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반면 후의 작품들은 건조하고 딱딱하며 남성적이고 구체성을 지닌 침상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특히 그가 살았던 시르구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으며 오늘의 시도 1916년 아일랜드 이스터 라이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916년의 이스터 라이징은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어내고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일으킨 부활절 기간의 투쟁이었습니다. 4월 24일 아일랜드 독립군이 중앙우체국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던 영국은 처음엔 대책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국군의 무차별 사격과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스터 1960는 이 사건에 대한 예치의 충격과에도 봉기에 싸운 이들에 대한 존경의 심성을 서술합니다. A Terrible Beauty is Born 구절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이를 이루어내며 군사적인 실패로 평가받지만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의의를 가진 사건에 대해 작가의 양가적인 입장이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띠임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과 불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 민족운동가들의 비극적이고 끔찍한 최후를 그려 희생의 주제를 담았고 이스트 라이징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그립니다. 또 미래 혁명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영감을 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희생을 통한 불멸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양가성입니다. A Terrible Beauty is Born 이라는 역설적인 구절과 같이 이츠는 반란군의 열정과 애국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들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닐지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발표자께서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시의 형식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시는 4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16, 24, 16, 24줄로 되어 있는데 이스터 라이징이 1916년 4월 24일 날에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이런 형식은 당시 혁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임 스키임은 ABAB 패턴을 띠고 있는데 중간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예시는 4연 중 일부분으로 death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패턴에서 벗어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이 쓰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symbol, 즉 예를 들면 stone이라는 단어는 당시 혁명가들을 변하지 않는 열정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이츠는 oxyword을 사용했는데 이는 모습어법, 즉 의미상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말을 통해서 혁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시의 각 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더블린, 즉 아일랜드 수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은 혁명가들이 일하고 살았던 지역으로 Great 18th Century Houses, 즉 18세기 회색의 건물들은 당대 더블린의 통상적인 건물의 모습입니다. 시 초반에 예이츠는 혁명가들을 알고 있고 담소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지만 그들의 혁명의 원인과 열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이츠의 혁명가들에 대한 인상은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혁명가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vivid와 gray의 대조를 통해 혁명가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평범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혁명가들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선명하고 격렬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화자, 즉 예이츠와 혁명가들이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예이츠는 혁명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끄덕하고 지나치거나 격식을 차리는 말만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이때 예이츠는 polite meaningless words의 반복을 통해 무의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예이츠는 혁명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연이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예이츠는 사교 클럽에서 자신들의 동료에게 재미있는 일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웃음거리를 생각하는 등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otley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motley는 얼룩덜룩한 광대 옷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혁명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예이츠의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예이츠와 혁명가들 사이의 거리를 느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이츠가 혁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일종의 감정적 유대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 Terrible Beauty is Born 이란 구절은 후에 보실 것이지만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Terrible Beauty에서 Terrible은 혁명에서의 폭력과 죽음, 희생 때문이고 Beauty는 독립에 대한 열망, 열정으로 아름다움이란 단어 선택을 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표현 기법은 oxymoron에 속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 연에서 예이츠는 실제 이스터 라이징에 참여했던 한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들을 시사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한 명의 여자, Constance Gore Booth 혹은 Constance Markiewicz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Sure가 Sweet에 대한 대조로 그녀의 목소리는 아일랜드 독립에 대해 투쟁하기 전에 달콤했으며 오히려 아일랜드 독립에 참여한 후 목소리가 날카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일랜드 독립에 참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정치와는 무관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으로 인해 이스터 라이징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Patrick Pierce입니다. 그는 Winged Horse를 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페가수스에 대한 상징으로 페가수스는 뮤즈의 말, 즉 그리스 신화 속 시의 여인의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이츠의 피어스에 대한 예술적인 존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또 다른 남자가 나오는데 그는 토마스 맥도나입니다. 그도 시인이었지만 유명한 작품이 나오기 전에 처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이츠는 그가 문학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 되기를 바란 소망이 나타나 있는데 필력이 무르익기 시작했던 그를 보며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며 그의 감성적 찬성으로 명성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마지막 남자가 나오는데 그는 존 맥브라이드입니다. 그는 drunken, vainglorious lout를 설명되는데 사실 맥브라이드는 예이츠가 사모하며 그의 시의 뮤즈를 여기지 마ud 건의 남편이었습니다. He has done most bitter wrong to somewhere near my heart 에서 보듯이 마ud 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그는 자만심이 강한 술주정뱅이 혹은 막대 먹은 녀석 등으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는 number him in the song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적 감정을 뒤로하고 혁명에 참여했던 의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에 그를 등장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이 네 명이 공동의 소망을 담는 반란에 참여하며 그들이 갖는 의미가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casual comedy, 즉 무심하고 평범한 희극으로 대변되는 아일랜드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변화를 겪고 술주정뱅이와 같은 사람도 이스터 라이징에 참여하며 혁명을 통해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terrible beauty, 즉 끔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이어나가시겠습니다. 다음은 3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에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3인에서는 이를 자연에 대한 메타포로 나타냅니다. 포커스를 인물에서 자연으로 옮긴 것인데요. 독립을 염원하는 저항 세력들의 마음이 to trouble the living stream, 시냇물을 성가시게 하는 돌이 빗대어지며 그 돌의 의미가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예이츠는 저항 세력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조되는 변화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각 패러그래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기 잠깐만요. 말이 좀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예, 천천히 하시고요. 예, 지금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할 수 있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천천히 예,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좀 말이 빠르면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투쟁이라는 원 퍼포스에 끊임없이 전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돌에 비유됩니다. 이 돌의 고정되어 있고 소울레스한 무생물적인 특성을 사람들의 특성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말과 그 기수, 새, 시냇물 위의 구름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하며 말발굽이 물가에서 미끄러지고 말이 그 안에서 찰박거리는 모습, 긴 다리의 쇠물닭이 물속에 뛰어들고 암탉이 수컷을 부르는 모습이 시시각각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생명이 갖는 역동성과 활기를 띠는데 이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에 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change와 live가 서로 대응하고 앞서 묘사한 변화하는 존재는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 반면 돌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돌은 변하지 않는 애국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강물, 말, 새들 등 자연스럽게 변하는 자연물의 가운데에 자리 잡아 그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친 애국심이 변화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희생되어 버릴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연인 사연에서 예이츠는 반란과 그 이후의 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희생된 이들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맞는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도한 애국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wherever green is born이라는 표현으로 1916년의 희생이 기억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각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돌은 앞서 제시되었듯이 고정되어 있기에 일관성을 상징합니다. 너무 오랜 희생이 마음이 돌이 되어 결국 해로운 영향을 끼침을 말하며 그것이 언제 충분하게 될지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며 자답하고 우리의 일은 이름을 중얼거리며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듯 한이 많은 사람들을 달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밤이 아닌 죽음에 비유하며 인물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1차 대전의 발발로 인해 아일랜드 스치 정부를 인정해달라는 법안의 통과가 미결정으로 남아 영국이 신의를 지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섣불리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독립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 그들이 지나친 애국심, 즉 대의명분, 나라, 꿈에 대한 극도의 헌신으로 혼란을 겪으며 그 불가능성의 결과로 죽은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찬양하면서도 성급했던 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연에서 언급했던 이스트 라이징에 참여한 사람들을 재언급하며 이 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며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그들의 죽음이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녹색을 입는 어디에서나, 즉 민족적인 결속이 일어난 곳 어디에서나 회자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영웅적인 꿈을 위해 죽은 끔찍한 아름다움이 탄생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 저희조가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예, 관계상 이거 질문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 상당히 긴 시를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조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자, 이 시를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심 맛있게 드세요.